네, 안녕하십니까. 전북민원연 유튜브 방송 말을 함께 TV입니다. 오늘도 친일 언론인 제 세 번째 방송으로 파인 김동완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학계의 대표적인 행동하는 지식인이자 이 전북 지역의 호남 지역의 3현 중에 한 분이신 우리 김은규 대표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얼굴이 좋으십니다. 네. 예. 눈이 반짝반짝. 네. 예. 자, 오늘 그 세 번째로 파인 김동완 편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서정 시인이죠. 네. 네. 이 파인이라고 하는 이 호도 나름대로 재미있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 김동완이 일단 그 함경북도 경성 네. 출신이거든요. 함경북도 경성이 우리 조선반도의 제일 위쪽에 이제 국경 그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두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동완이 되게 이제 서정성이 강한 사람인데 네. 그래서 이제 서정 시인으로 유명하죠. 서정시인으로 네.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호도 파인인데 파인이라는 의미가 네. 중국의 그 파지방 이태백이 살았던 파촉 지방 그 지방의 네. 이제 촌스러운 시골 사람이란 예. 뜻. 그래서 한마디로 촌뜨기라는 뜻이죠. 파인, 국경지대에 있으니까. 파 지역의 촌농.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런 어떤 뭐 좀 자기의 비유를 해가지고 파인 김동완 이제 이렇게 자기 호를 정했는데 김동완이 이제 글을 여러 개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김동완의 이제 정체성이 시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아일보, 시대일보, 중해일보, 조선일보를 거쳐간 기자이자 그 다음에 또 1929년에 이제 당시 아주 대중성 있는 잡지 네. 삼천리라는 잡지를 이제 발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천리 발행인이죠. 네, 발행인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글을 여러 군데 쓰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기 필명도 또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강북인, 초병정, 뭐 김파인, 목병정, 석병정 뭐 이런 식의 자꾸 김치 마시면 안 됩니다. 지금 분위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이제 열이 좀 근데 나는 이제 것 같은데. 좀 떨어지지 않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양반이 김동완이 이제 나중에 이 뭐지 창씨개명을 일본식으로 창씨개명을 하는데 한자로 보면 백산청소예요. 네. 그러니까 태백산맥의 푸른 나무다. 네. 일본어로 이제 읽으면 시라야마 아오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백산청수. 근데 이제 이 사람 친일하다 보니까 네가 무슨 태백산맥의 푸른 나무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친일 문학 하는 분들을 파헤친 임종국 선생이 있어요. 친일 문학론의 저자 아주 유명하신 분이 이 양반이 이제 뭐라고 비유를 하면은 태백산맥의 푸른 나무가 아니라 태백산맥의 고사목이 돼버렸다. 하얀색. 네. 그렇게 이제 좀 비유도 하고 그런 우리가 이제 보통 백산 그러면 겨울에 눈이 온 산을 그 설산 그걸 이제 한시에서 백산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 백산 저는 하여튼 백산 청수라고 썼을 때 그 겨울 눈 덮인 산에 홀로 피어 있는 소나무 아니 이런 느낌이 드는. 이제 그러니까 욕을 들어 먹었겠지. 아니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태백산맥 우리나라에 아주 그건 알겠는데. 유명한 태백산맥의 푸른 나무다. 나름대로 자기가 지금 잡지 발행한 잡지 이름도 삼천리 아닙니까? 삼천리 그러니까 약간의 민족성을 띠고 나름대로 이제 꿋꿋하게 자신의 지조를 보여주겠다라는 의미였긴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호는 굉장히 겸손하게 지어놓고 결과적으로는 아쉽게 됐죠. 창씨개명하고 네. 잡지는 또 엄청난 제목을 썼군요. 자, 그러면 이 서정시인으로서 이 김동완 간단하게 좀.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지금 모르겠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중고등학교 때 북청물장수. 네, 북청물장 새벽마다 고요히 꿈길을 밟고 와서 머리맡에 찬물을 쏴 퍼붓고는 이런. 그래서 어떤 그 고향에 대한 향수와 향토미, 이 서정성. 그 당시 우리 또 시절에 아침마다 신문 돌리는 소리도 있고. 그렇죠. 그런 어떤 뉘앙스가 쫙 느껴지는 어떤 서정성이 강한
그런 북청무장수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유명한 그 게 유명한 국경의 밤. 국경의 밤, 한국 최초의 서사시. 서사시. 왜 서사시냐면은 시 자체가 하나의 스토리, 소설처럼 스토리가 쫙 있어요. 순이라는 국경에 사는 순이라는 여인네와 순이의 남편이 이제 밀수꾼이야. 밀수꾼과 또 순이가 또 애인이 있어. 이 삼각관계 속에서 또 그 밀수하는 남편이 국경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무사히 건널까 안 건널까 그래서 이런 이 시가 되게 이제 3부 72장 총 980행 정도가 돼요. 그 정도로 큰 긴 이제 소설 같은 시거든요. 그래서 한국 최초의 서사시하고 이제 이게 내용은 이제 금방 말했던 순이와 순이의 남편 병남이 그다음에 순이의 애인 이런 이제 삼각관계를 그리긴 하지만은 그 국경에서 사는 어떤 조선 민중의 어떤 좀 애처로운 삶 거기에 덧붙여서 또 이제 어떤 그 나라를 잃어버린 어떤 현실 왕국의 비애 일제하에 이제 어두운 현실들 그런 것들이 들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때만 해도 아직 친일을 하기 하기 전. 전이죠 이제 나를 그리고 이제 아마 김동완 하면은 또 이름은 잘 모를 텐데 대한민국 국민이 또 다 아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그렇죠.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산 살길래.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사는지. 해마다 봄바람. 근데 그거를 김동완의 시예요 원래. 그렇죠. 네, 그 김동완의 김대표는 시를- 못 들었죠. 나이 지금 젊으시잖아. 네. 저는 어릴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랬습니다. 이 노래를 누가 불렀냐면 박재란이라고 여자 가수가 있어요. 맞아. 그 아주 이거 유명한 그런 대중가요였었어요. 근데 이 시가 원래는 1927년에 나온 시예요. 근데 이제 이게 1960년대 때 그러니까 60년 그게 중반에. 대중가요로 이제 네. 알려지면서 근데 이게 김동완의 시라는 걸 다들 몰랐을 거야. 그렇죠. 워낙 이제 맞아요. 근데 이제 내가 또 하나 그 김동완의 시 중에 정말 낭만적인 서정시가 있어요. 내가 진짜 소개시켜주고 싶은 김 시인데 교수가 워낙에 낭만적인 네, 내가 사람이라서 그것도 좀 시를 좀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죠. 네. 그래서 우순죄라는 시가 있어요. 정말 한번 제가 쭉 여기 우승죄. 화면에도 한번 쭉 네. 떠오를 겁니다만 한번 읽어볼게요. 지름길 묻길래 대답했지요. 물 한 모금 달래기에 샘물 떠주고 그리고는 인사하고 웃고 받았지요. 평양성에 해 안 뜬데도 남모로 우순죄밖에. 아이 너무 낭만 서정적.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평양적인 것 같아. 본 지역적으로는. 근데 이제 어떤 우리의 뭐라 그러지? 그 당시에 이제 처녀가 우리 동네 아가씨가 이제 우물가에서 물 깃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길이 어디냐? 지름길 어디냐 물어봐. 그러면서는 물 한 모금 달래. 그래서 물 한 모금 떠줬어. 근데 이제 진짜 고맙다고 웃어. 그래서 나도 따라서 웃었어. 근데 이게 이제 제가 해석하기에는 근데 이게 이제 야 둘이 얼레리 꼴레리 눈 맞았다네 막 이런 식의 소문이 막 동네방네 떠들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짜 뉴스가 나온 거지 한마디로. 그 당시에도 근데 유머가 있는 이제 가짜 뉴스. 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또 저 뭐 그 물 떠준 여인네가 나 몰라 평양성에 안 뜨는데도 나 몰라 나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 나 우순죄밖에 없단 말이야라고 이제 항변하는.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런 내용일 수도 있고 또 달리 해석하면은 눈이 맞았을 수도 있어. 그리고 맞았겠죠. 해가 안 뜰 때까지도 우리는 몰라 그냥 둘이 사랑하고 있을 수 있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난 맞았다고 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거 이제 시인이 얼마나 내가 이 시를 칭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그런 해석들이 가능하게끔 읽는 이에 따라서 자기 상상력의 나래를 펼 수 있게끔 하는 짧지만은 많은 내용과 많은 메타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시를 썼던 정말 상당히 낭만적인 시인이었죠. 희망 섞인 해석이십니다. 네. 네. 그리고 김동완이 원래 이렇게 이 낭만적 서정성이 강해갖고 기자 시절에도 유명했어요. 감격 시인이라고. 조금만 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감격한다. 하고 감격 시인이라는 별명이 있었을 정도였죠. 그런 자, 이제 어쨌든 이렇게 아주 서정시로 유명했던 이 파인 김동완이 도대체 어떤 연유로 친일을 하게 된 겁니까? 그러면 그 어떤 연유로 친일을 했다기보다는 일단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친일 언론인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그 어떤 그 뭐죠
언론인으로서 경력을 좀 먼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인 김동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동아일보 사실은 그 지방 함경북도 쪽에 있는 지방 신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네. 지역 신문에서 그러다 이제 동아일보로 들어와서 동아일보에서 기자하다가 이제 시대일보로 가요. 근데 시대일보가 중해일보로 판권이 바뀌니까 또 중해일보 소속 기자가 되죠. 그러다가 이제 조선일보로 또 옮겨가가지고 기자 생활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 어떤 대중 잡지들이 많이 또 잡지의 시대였거든요. 그 당시에가 1920년대부터 우리나라에도 잡지가 많이 발행되고 그래서 개벽사라고 천도교의 후원을 받는 개벽사에서 개벽이란 잡지도 만들고 개벽은 잡지는 조금 더 이제 좀 무게가 있었어. 그러다가 개벽이 이제 무게 있는 잡지를 만들고 하니까 이제 또 일제가 가만히 안 둬서 그게 이제 폐간되고 다시 이제 정말 대중 잡지 별곤곤이라는 정말 대중 잡지도 만들고 하던 이제 그런 잡지의 시대였는데 김동완도 잡지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1920년대 후반에부터 자기가 그 총독부 조선일보 기자 시절에 총독부 기자를 하면서 총독부에서 이제 만들었군요. 총독부에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촌지를 좀 줬나 봐요. 촌지를. 근데 촌지가 세. 당시 쌀 한 가마에 막 13원 정도 하는데 촌지가 100원 막 이런 정도야. 그러니까 세게 받은 거죠. 그거를 좀 모아놨나 봐요. 그래갖고 이걸 가지고 조선일보 기자를 하면서 또 잡지 삼천리라는 잡지를 만들어요. 근데 이 삼천리 김동완이 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총독부에서 받은 촌지로 결국 그러니까 잡지를 만든 거네. 총독부의 뇌물 뭐라고 해야지? 총독부의 후원을 받아서 잡지를 만들었다고 하긴 좀 그렇고 자기가 나름대로 촌지를 받았는데 촌지를 받았는데 그걸 그걸 잘 이제 이제 모아서 좀 의미 있게 쓰고자 어차피 바쁜 촌지 내가 쟤네들한테 돈 받아갖고 쟤네들이 원하는 잡지를 만들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냥 쟤들이 준 돈 내가 또 헛되이 쓰지 말고 그냥 우리나라 좀 대중적 잡지 하나 만들겠다. 잡지에도 관심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잡지 이름도 삼천리. 근데 그 총독부에서 촌지를 받았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뭐 그 당시에 또 받을 그렇지 수도 있었겠지. 예. 그래갖고 이제 근데 이제 잡지를 김동완이 잡지를 이제 편집 방침이 뭐냐면은 좋은 얘기만 하자. 조선인끼리 헛들지 말자. 민족이 어두운 얘기는 하지 말자. 좀 밝은 얘기하고 사람들 좋아하는 얘기를 하자. 그래서 이제 좀 주로 뭐 명사들이 좋아하는 여자 이야기. 이것도 좀 웃겨. 명사들이 여자 이야기를 좋아합니까? 아니 명사들이 좋아하는 여자. 명사들이 좋아하는 여자. 근데 또 남편이 투옥되거나 망명하면 부인은 수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식의 기사들 되게 흥미로운 기사들 흥미거리. 그것도 웃기지. 남편이 독립운동하다 투옥되고 망명했는데 뭐 수절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도 좀 사실 웃기지. 이런 이제 그런 대중 잡지 막 흥미로운 대중 잡지 이런 걸 이제 되게 싼 가격에 만들어요. 그래갖고 되게 인기를 누려 사실. 아니요, 싼 것 같지가 않아. 한 부에 15전 받았다며. 예. 이게 15전이면 그 당시 쌀 한 가마가 13원. 그러니까 이게 15전이면 제가 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 그 가치로 보면 그건 10만 원쯤 된대요. 아니 안 그래요. 그렇대요. 에이 무슨 얘기야. 맞아. 15전이 13. 쌀 한 가마가 13. 되게 기준이 쌀값으로 기준을 많이 하게 되는데 7천 만 원 정도. 그래 그 정도지 무슨 10만 원이야. 10만 원이 아니고 만 원. 실수. 그 이제 너무 그런 식으로 잡지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또 동광이라는 다른 잡지가 있었어요. 그 잡지에서 우리 또 유명한 그 문필가인 김기림이 비판을 해 세게 김동환론이라고 글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 김동환이라는 나름대로 괜찮은 친구가 있는데 잡지가 우리가 잡지에게 기대하는 것은 잡지의 문화적 의기는 민중을 어떤 일정한 문화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진전시키는 것에 있는데 그러한 의욕은 잊어버리고 저급한 취미에 영합하면서 타락하는 어떤 모습, 태부와 오락밖에 없는 천박한 대중성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죠. 근데 원래 이 타락한 시대에는 타락한 방식으로 진실을 찾는 것, 그게 또 문학하는 사람들의 그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좋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고. 그 이제 이 잡지가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이렇게 대중 잡지 약간은 그러니까 같은 문인끼리도 조금 야 너무 좀 저급하다
라는 비판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인기 있는 뭐 호기심 있잖아, 재밌잖아. 그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그래서 1930년대 많이 팔렸나요 이게? 아, 많이 팔릴 때는 사람들한테 예, 많이 팔릴 때는 최고 12,000부까지 오. 발매 그 당시에 이야, 발매를 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면은 인기가 좋았던 거지. 그러네요. 어. 그럼 이걸로 돈도 좀 벌었겠네. 뭐 끝까지 계속 했던 거 보면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근데 이제 193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이제 그 대중성 이제 흥미 위주 잡지였는데 1930년대 이제 더 들어가면서부터 일제 탄압이 좀 더 계속 출판 언론계에 계속 가해지면서 이 잡지도 이제 내용이 바뀝니다. 지금 삼천리의 그 어떤 표지 잡지 이렇게 한번 쭈르륵 지나갈 거니까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주로 이제 여인네들 이 표지에 났다면 뒤에는 이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뭐 군인이라든가 이런 이제 표지들도 바뀌는 모습이 쭉 있거든요. 그러면서 193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이 삼천리가 내선일체, 한국신민화, 그러니까 김동완이 거기에 이제 적극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그러니까 주로 김동완은 언론인이었지만 이제 잡지인으로서 삼천리를 무대로 해가지고 자기가 만든 삼천리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친일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이제 그리고 나서 1940년대 들어가서는 일제가 야 삼천리라는 잡지 자체가 너네 나라의 어떤 약간의 어떤 조선의 느낌이 든다. 제호 바꿔 해가지고 대동아 전쟁 때니까 대동아로 또 일본이 주장하던 그런 주의니까 대동아로 이름을 싹 바꿔갖고 정말 이제 그야말로 친일 잡지. 그러면 이 삼천리라고 하는 잡지를 통해서 여기서 또 많은 문인들이 여기서 활동도 하고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동완이 나름대로 수완이 좋았어. 인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좀 한다는 문인들이 삼천리에 글도 쓰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저기 말하는게 TV PD 이름이 김동완. 네, 그렇죠. 그 김동완과 이 김동완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는 점에선 같은 면인데 그래도 이게 뭐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은 다를 거야 아마.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다르겠지. 자 어쨌든 이 대동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개명을 하고 그래서 이 삼천리라고 하는 잡지가 어쨌든 친일의 그런 그 공간이 되는 그렇죠. 그런 과정이 됐군요. 자 그러면 이런 김동완이 개인적인 삶도 좀 로맨틱하고 드라마틱하고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삼천리 잡지를 만들면서 김동완이 사실 1929년 6월달에 삼천리 이제 조선일보 기자였잖아요. 그러면서 삼천리 이제 발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삼천리가 이제 한 서너 번 발행되고 나니까 아 이제 본격적으로 잡지를 만들겠다고 조선일보를 또 그만둬요. 1929년 12월달에. 그러니까 기자 생활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그야말로 잡지 발행 물론 분필가로서 글을 쓰는데. 근데 이제 삼천리라는 잡지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이제 최정희라고 모던걸이 있었어요. 모던걸. 최정희라고 모던걸이 있는데 최정희는 이제 어떤 여인이냐면은 최정희는 이제 그 당시에 모던걸이라 그러면 신세대 여성. 신세대 여성. 그래서 일본 유학도 하고 일본 유학도 하고 이제 그런 최정희라는 이제 여인네가 있었는데 이 최정희가 이제 원래는 배우를 지망했어요. 최정희가. 그래갖고 일본 유학 가서 이제 극단에서도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영화 감독이자 연출가인 카프 계열 조선 프로레타리아 예술인 동맹의 계열에 김유영이라는 사람하고 둘이 이제 또 좋은 관계를 맺다가 결혼도 해요. 김유영하고 최정희가. 예. 근데 이제 최정희가 1931년에 삼천리사에 입사를 해. 그러니까 배우에서 이제 글 쓰는 일로 조금 이제 자기의 진로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최정희가 이제 입사를 하는데, 근데 그 최정희의 남편 김유영이 이제 카프 계열의 영화 감독이고 연출가였는데 조금 가정 생활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자상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최정희니까 이제 김동완의 어떤 따뜻함에 이제 녹아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서 최정희와 김동완도 그 당시에 결혼한 상태였거든요. 최정희도 결혼 상태였고, 근데 삼천리사에 들어온 최정희와 이제 김동완이 딱 이제 눈이 좀 맞고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이제 전개가 돼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오피스 커플이 된 거네. 뭐 근데 최정희 자체가 그 당시에 한다는 문필가들한테만 러브를
아, 러브콜을 받았어. 우리가 잘 아는 이상도 최정희한테 연애 편지를 썼다라는 어떤 기록도 있고. 그러니까 이 장안에 아주 유명했던 그런 백석, 사람이군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를 쓴 백석도 최정희하고 약간 연문이 연문을 시도했다라는 썰도 있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문필가들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최정희도 사이, 나름 이제 뭐 이렇게 모든 걸로서 그 당시에 이제 유명인들하고 인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또 이제 그렇게 사람들하고 스캔들이 조금씩 있는 그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파브 파탈이네. 그죠? 뭐 그런 식이네. 그죠? 그 이제 최정희가 나중에 이제 조선일보로 또 옮겨갔다가 다시 삼천리에 재입사하고 이렇게 1931년부터 김동완하고 이제 인연을 맺으면서 근데 이제 최정희의 월 남편 김유영이 이제 1929년인가 30년인가 이제 돌아가셔요. 사망을 해. 그러면서 이제 김동완하고 이제 재혼을 하는 거죠. 재혼을 해.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문제는 그때부터 이제 1930년 넘어가면서부터 이 삼천리라는 잡지 자체가 좀 이렇게 한국 신민화 내선 일체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김동완도 이제 그때부터 삼천리를 배경으로 해서 글도 친일 글들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 친일 단체들에서 핵심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문제는 김동완과 재혼한 최정희도 부창부수로 친일 활동을 한다는 거죠. 부창부수로. 그래서 최정희 역시 이제 조선 임전보국단이라고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인들이 그 대동아나 태평양 전쟁을 지원하는 것도 독려하는 그런 단체 부인대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친일하는 사람들 그 부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건가요? 그때 이제 뭐 모윤숙이니 노천명이니 뭐 다들 그렇죠. 이제 여기 또 사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광수와 그 다음에 이제 모윤수 가운데 있는 사람이 모윤숙은 또 이광수를 좋아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최정희 옆에 김동완 이렇게 이제 이 사진 찍은 것도 보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부인인 최정희와 이 남편인 김동완과 부창부수 친일 활동을 한 그런 이제 어떤 이게 뭐 러브 스토리이긴 한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 뭐 그런 관계성이 있었죠, 뭐 그런. 뭐 그럴 수 있다고 보고. 뭐 친일이 할 수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아니 부창부수니까. 부창부수.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친일 행보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이제 그런 거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이제 김동완의 친일 활동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삼천리를 중심으로 하면서 문필 활동을 하면서 뭐 시라든가 어떤 뭐랍니까 논설 같은 거를 통해서 그 한국 신민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 나가자 내선 일체 이런 걸 주장하는 이제 글들을 발표하는 측면 또 하나는 친일 단체들의 아주 핵심적인 활동을 하는 이제 이런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나는데 먼저 이제 문필 활동을 보면은 삼천리 본인이 만든 잡지에 1938년 5월달에 권문세가의 반성을 촉구함이라는 시평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오늘날의 이 전시하에서 신민된 자 밟을 길이란 생명을 국가에 바침이 그 상이요. 그 다음은 재화를 바침이 중이요. 그리고 온갖 노동력과 성력을 다 바쳐 국책의 선에 따를 것이다. 이제 조선민주공 앞에는 병역에 참가의 길이 열려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문을 열기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대동아 전쟁 때 우리나라의 최초의 지원병이 아니라 지원병으로 나갔다가 최초로 전사한 이인석이라는 충북 옥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전사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친일의 길로 들어선 언론들이 이거를 되게 선전으로 많이 썼고 총독부도 계속 듣기를 했겠네. 총독부도 그거를 막 종용을 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일 중요한 목숨을 바쳐서 그렇지. 진일한 그런 이제 그게 이제 1930년대 때 대동아 전쟁은
중국하고 했던 그 전쟁은 1930년대 이제 있었던 것인데 1943년 이제 이때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시잖아요. 이때 갑자기 또 이 김동완이 권군 7,000명 해갖고 옛날에 죽었던 이인석을 다시 호명을 시켜가지고 지원병에 참전해서 전사했던 이인성을 칭송하고 우리나라 젊은이들 봐라 본받아서 나가서 참전해라 뭐 이런 또 이제 시 이게 이제 또 그러니까 아주 이 대표적인 프로파간다로 그렇지. 한 거네요. 그래서 뭐 번듯하게 사는 길이란 제 목숨 나라에 바쳐 나라가 그 생사 맡아 주심일래 그러면 살째는 후하게 따뜻하게 뜻같게 하여 주시고 죽을 땐 그 자리 거룩하게 높게 꾸며 주시네. 여기서 나라는 일본이지 조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글만 보더라도 사실 그 이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다른 그 문인들 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그렇죠. 좀 적극.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참 낭만적 시인이 친일 시인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특기 그 시를 친일의 어떤 도구로 쓰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조선인 징병제가 실시되니까 또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라고 매일 신고했다가 또 이 좀 시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 조선인 징병제를 이제 옹호하는 게 아니라 나가라. 이제 나가라. 나가서 가서 죽자. 이런 시죠. 보세요. 누가 감히 낮추어버려 님이 쓰실 이 소중한 몸을 누가 감히 범하려 들랴 님이 부르신 이 거룩한 자녀를 앞으로 어서 앞으로 우리 2,700만 님의 앞으로 님은 일본 군국지 일본 천하 이런 이제 본인이 나가지 왜 자꾸 다른 사람한테 나와? 본인 이제 나이가 먹었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김동완 하면은 또 시 이제 주로 시로 많이 썼는데 이제 자기가 발행했던 삼천리가 나중에 대동아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대동아라는 잡지에다가 이제 나가서 죽자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우리 아낙네들도 그 전쟁에 목숨 걸고 나간 그걸 우리가 군인을 위해서 뒤에서 지원을 하자라는 거죠. 그걸 총우라고 그래. 총우. 총후. 총. 앞 뒤에서. 그래 총우의 자세를 독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님이 부르심이 내리자 이내 일어나 만리 전장에 내달아 이렇게 옷이 다 해질철까지 싸운 것을 군복 입는 남편이 어떻게 빛나 보일까? 뭐 이렇게 군복 짚는 각시네라는 식으로 어떤 이제 또 시도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 참전하도록 하는 글도 상당히 서정적으로 참 서정적인 표현으로 썼군요. 근데 이제 또 우리 김동완의 어떤 이제 친일 활동에서 이제 또 하나의 좀 이렇게 비판은 이 사람이 이제 창작 활동 이런 시 같은가 뭐 어떤 창작 활동도 친일 활동을 많이 했지만은 그것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이 사람은 창작 작업보다 오히려 단체, 친일 단체 활동을 핵심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친일 행적이 더 뚜렷하다. 이런 이제 이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주로 이제 어떤 단체들이죠? 그게 이제 막 북지 황군 이문단 이런 이제 실행위원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 문인협회를 또 만들어서 그 주도를 해요. 간사를 하면서 실행을 주도하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뭐 그래서 뭐 흥화보국단, 조선임전보국단, 흥화보국단이 나중에 이제 좀 더 확대돼 갖고 조선임전보국단이 되거든요. 그걸 쭉 학습 활동을 하고 뭐 아까 말했던 황군 위문 작가단, 또 조선문인협회 간사, 총력 조선연맹, 국민동원 총진흥회, 대화동맹, 대의당. 그러니까 친일 단체라고 하는 단체들은 거의 같이 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문인들이나 기자들이 친일 활동을 할 때는 이제 글로서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김동완은 아예 단체 활동을 하면서 정말 실천적으로 하는 그렇죠. 실천적으로 친일을 했던 그런 이제 분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이제 이 친일파들은 되게 우리가 해방이 왜 안 될 줄 알고 뭐 친일 열심히 했는데 해방이 됐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반민특위에 이제 잡혀갔겠죠. 가서 근데 이 양반이 재밌는 거는 주로
잡혀가는 게 아니라 주로 자수를 해. 자수를.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민특위 그러니까 자기도 반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이따 얘기하지만은 그 아들이 우리가 오늘 김동완을 세 번째로 다룬 이유가 친일파들의 후손 중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그 후손이 우리 사죄를 한 부친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라고 정말 반성을 역사 앞에 대죄를 졌습니다 하고 그 후손이 아들이 머릿속에 사과를 해. 아들은 잘 뒀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동완을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다른 사람들은 절대 안 그래서 변명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근데 이제 양반은 주로 자수를 하는데 반민특위 이제 한참 나중에 반민특위가 또 뭐 이승만 계열의 어떤 친일파 집단들에 의해서 와야 됐잖아요. 근데 어쨌든 반민특위가 활발할 때 1949년 2월달에 반민특위에 가서 자수를 해. 본인이 직접 발로 찾아가서 자수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형을 받아요. 그래서 공민권 정지 5년을 선고받아. 근데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1950년에 그래서 북한군이 와가지고 서울을 점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가서 자수를 해. 북한군한테 서울 점령한 북한군 보위부에 가갖고 또 자수를 해. 그래갖고 자수해서 이제 자수하고 나서 이제 납북이 된 것 같아요. 납북이 됐구나. 납북이 된 거예요. 1950년도에 북한군 이제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 보위부대에 가서 자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방이 면해지면 이제 납북이 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958년 정도에 북한에서 노동 수용소에 있다가 사망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언제 죽었는지 이런 건 정확히 모르지만 이제 그 정도의 어떤 흐름의 설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강조했지만은 이 김동완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첫 번째 부인이 있었고 최정희하고 두 번째 이제 재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첫 번째 부인에 3남 1녀를 뒀어요. 나 최정희하고는 2녀를 뒀고 그러니까 총 이제 6명의 자녀를 둔 거지. 근데 이제 첫 번째 부인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일찍 요절을 하고 셋째 아들인 김영식 씨가 있어요. 김영식 씨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나서 아버지의 어떤 나름대로 문학가였잖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 파인 김동완의 생애와 문학이라는 책을 이제 펴내요. 그러면서 자료를 엄청 수집을 해. 그래서 일단 이쪽 계열에서는 이 김영식 씨가 효자라고 소문이 나서 네. 자기 아버지의 어떤 업적을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 김영식 씨가 이제 대단한 게 그 책의 머릿말에서 아버지의 친일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글을 네. 올립니다. 이 김영식 씨가 해방 이후에 또 사회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는 그런 그렇죠. 분이죠. 김영식 씨가 이제 또 그러니까 김동완의 셋째 아들 김영식 씨가 30년 전간 공무원 생활했는데 네. 경찰 공무원을 했어요. 그래서 내무부나 청와대 비서실, 뭐 대사관 등에서 경찰 공무원. 최종 계급이 총경이라고 하니까 총경이면 꽤 높은 거거든요. 높은 급이야. 근데 이 양반이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에 대해서 파헤치고 그거를 이제 기록하는 민족문제 회원도 활동을 해요. 대단한 분이지. 이제 아버지 그 책의 아버지 파인. 근데 이제 효자로서. 그러니까 이 김영식 씨 이런 활동이 참 좀 뭐랄까 우리가 말하기 좀 그한 게 어쨌든 과거에 친일했던 뭐 물론 이렇게 반성도 하고 다 했지만 이런 자손들은 또 어쨌든 해방 이후에 제대로 된 삶을 잘 살아가고 과거에 반일 운동 투쟁했던 그 자손들은 제대로 사회에서 활동도 못하고 아직까지 그게 이제 큰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봤을 때 그렇죠. 큰 이제 우리가 좀 부끄러워해야 되고 그렇죠. 아파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갑자기 김영식 씨 아니 그러니까 김영식 씨가 뭐 이렇게 한 거는 우리가 충분히 뭐 이해를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친일의 후손과 항일을 했던 그런 분들의 후손의 그 이후의 삶이 너무 뚜렷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영식 씨가 이제 여기 책 표지가 한번 보일까요? 아버지 파인 김동완 그 생애와 문학이라는 책에서 서문했다가 이렇게 써요.
아버지가 일제 마렵에 한때 저지른 치욕적인 친일 행위를 뉘우치고 변절 고충을 고백하면서 반역의 죄인임을 자처했던 바 있음을 되새겨 보면서, 그러니까 이 김영식 씨 말로는 자기 아버지가 반성을 하는 모습을 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저는 가족을 대신해서 국가와 민족 앞에 우리 아버지의 어떤 민족 반역적 행위를 깊이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라고, 그나마 다른 후손들은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김영식 씨는 나름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기리는 마음도 있고 효자이긴 한데도 아버지의 행적이 문제가 있었다. 민족과 국가 앞에 부끄러웠다. 사죄한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아버지의 친일 행적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이렇게 사죄를 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렇죠. 또 그런 삶이었다고. 누가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유일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아들 김영식 씨의 어떤 행동은 좀 평가를 해줄만 하죠. 그 아들은 잘 뒀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이 서정시인으로 아주 유명했던 이 네. 파인 김동완의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네. 그 친일 행적을 오늘 또 우리 김 대표께서 재미있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번은 누가 되죠? 다음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친일 언론인 시리즈를 좀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총정리를 한번 그래서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지금 약간의 이제 어떤 패턴이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뭐 이렇게 좀 나름대로 초반기에는 민족과 독립을 생각했던 분들이 뭐 특히 중간에 중일 이제 전쟁을 거치면 변절하면서, 1930년대 변절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들을 다 친일 활동에 쓰고 또 그 끝에는 또 반성도 안 하고 변명만 하는 이런 모습들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시간대를 추적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친일 언론의 기획을 전반적으로 우리 마무리 짓도록 지식인, 하겠습니다. 문필가 이런 사람들의 친일 행적, 그 영향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마무리하는 이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꽤 긴 시간 30분 됐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자, 말하는 게 TV였습니다. 네.